첫 번째 이제 김영란법. 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말도 말고 탈도 많은 김영란법입니다. 우선은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위반한 시에 과태료나 벌칙이 있다. 이 정도입니다. 저희가 만나는 고객이나 우리가 만나는 업체 직원이나 관련해서 이제 그분이 공직자일 수도 있고 그분의 배우자가 이제 공직자의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직자이거나 공직자 배우자에 대응할 때 이제 뭐 아시다시피 350 음식물 그러니까 식사 3만 원, 그다음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그걸 챙겨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서 이제 업무를 보시면 되시고, 네, 그래서 군품 수수라고 하면 어떤 거냐? 직무 연관성은 상관없이 이제 해당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조건 어쨌든 한 사람으로 일에 100만 원이 초과되거나 회계연도 기준 300만 원 초과 금품을 수수하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우리 기준에는 받을 때는 우리는 상관없지만 줄 때가 문제되겠죠. 그래서 회계연도에 대한 개념은 각 공공기관의 회계연도가 각 다르기 때문에 통상의 회계연도 기준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무와 관련된 거는 뭐 1회에 100만 원 이하라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식사 대접할 때 이제 친목으로 만들어서 모였지만 그 나의 친구가 혹시라도 뭐 공공기관 내지는 대관 업무할 때 나한테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친구가 있다면 더치페이 해야 된다라는 거. 내용을 보시면 어떤 구조냐면 100만 원 이하에서 처벌받는 수준이 그 금액의 2배에서 5배의 과태료인 거고, 직무 관련성이 없이 이 금액 1회 100회 그다음 회계연도 300만 원 넘어가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거. 네, 이 정도만 개념이 이 정도입니다. 크게 알아두시는 개념들. 위반 시 제지사항은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문제되는 거는 이제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금액이 넘어가면 처벌이 된다라는 점. 그다음 배우자가 공직자인 경우에도 대가성이 없더라도 무조건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회사가 중요할 거는 양벌 규정이 있어서 우리 임직원들의 행위가 이제 법인이랑 대표자의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는 점. 그 부분 직장인으로서는 가장 저 부분이 이제 우려할 거고, 그 중에 이제 좀 예외 조항이 이해 당사자가 직접 부정 청탁하는 경우 제재가 없는데 내가 학교 교수님한테 학점 올려주세요 해서 안 올려줬어요. 그러면 그게 부정 청탁이라 하더라도 처벌이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교수님이 올려줬어요. 그럼 교수님이 처벌이 받는 거죠. 나도 2번 이상 했을 경우는 처벌이 받습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에서 피해가 될까봐 이제 이해 당사자가 직접 내가 신청하는 거는 이제 제재가 없다라는 거. 그런데 그 분이 도와드렸다라면 이제 처벌이 대상이 된다라는 것만 우선 김영란법의 큰 골자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 살 때 내지는 전셋집 구할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고, 처음에 등기부등본 다 떼보시죠. 공인중개사 가면 떼져 있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있는데 먼저 떼보고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별로 권리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날짜별로 달라지긴 합니다.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는 총 3가지로 구성됩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가 되는데 표제부는 통상에 대한 건물에 대한 표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집합 건물, 아파트, 여기 시범단지 한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동 전체 시범단지 한양 아파트가 나오고 표제부가 나오고, 두 번째는 뭐 509동에 대한 표제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집합 건물은. 통상 이제 저희 서현 빌딩 같은 게 토지 건물이죠. 호수가 나눠져 있는 개별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집합 건물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아파트 상가도 마찬가지고 뭐 101호, 102호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이게 2개 있다라는 거. 토지에 대해서는 뭐 아시다시피 지목, 면적 나와 있고 건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날짜 순으로 규정됩니다. 우선은 첫 번째 나오는 게 소유권, 내가 주인이 누구다라는 걸 보셔야 되죠. 여러분들이 공인중개 사무실 갔을 때 뭐 누구랑 계약합니다 했을 때 보면 거의 다 대리인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집주인 직접 만나본 적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전세집 구할 때 한 번도 계약할 때 본 적 없고 나중에 돈 받을 때 봤거든요. 돈 안 주길래. 그 정도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소유권을 보라는 거는 그 당사자가 누군지를 좀 보시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제한 물건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제한 물건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뭐 압류, 세금을 안 냈다거나 가압류, 일반적인 채권에 문제가 있다거나, 세 번째 뭐 경매, 내가 돈 빌린 게 있어가지고 경매가 넣어진다거나, 3가지 정도 크게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갑구를 통해서 어쨌든 소유자가 누군지 뭐가 설정되어 있는지 보셔야 된다라는 거. 가압류가 있다라는 건 결론적으로 그 사람이 어쨌든 빚을 지고 있구나라는 정도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
네, 을구 같은 경우 소유권 이외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나와 있는 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근저당권, 전세권 이렇게 설정된 거죠. 근저당권 같은 경우는 은행 대출할 때 많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전셋집을 구할 때는 을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을구를 왜 잘 보냐면 1억짜리 집입니다. 집이 1억짜리고 내가 전세 8천짜리 들어갑니다. 근데 설정이 2천만 원 설정돼 있어요. 그럼 그 집 들어가야 될까요? 안 들어가야 될까요? 뭐 쉽게 생각해도 1억인데 2천 설계 있고 8천 적혀 있으니 꽉 차 있는 느낌이죠. 네. 근데 경매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좀 시간이 오버됐는데 경매라는 거는 경매가 시작되면 한 번 유찰되면 20% 유찰됩니다. 1억짜리가 유찰되면 8천만 원으로 되고요. 두 번 유찰되면 20%에 20%이기 때문에 38%. 그러면 3,800만 원 유찰되는 거죠. 두 번만 경매에서 유찰되면 1억짜리 집이 얼마로 된다? 6,200으로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전셋집 계약할 때는 좀 안정적으로 하려면 한 5천에 월세 얼마짜리를 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자기 전세 같은 경우는 자기 자금이잖아요. 대부분 뭐 전세 자금 대출도 있기 때문에 본인들 집 살 때 꼭 그 부분을 집 계약할 때 전세 계약할 때는 챙겨야 되시는 거고 매매할 때는 더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은 여기 등기부에는 설정이 된 게 나오지만 임차인들이 몇 명이 있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아파트는 상관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토지 건물 4층짜리 건물을 산다. 그러면은 세입자 임차인들이 있는 것까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까지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 대항력이라는 거는 이제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내 권리가 그대로 이전되는 겁니다. A에서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내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승계됩니다. 무조건 승계됩니다. 우리 주거형은 무조건 승계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항력이 생기려면 요건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두 개를 봤으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봤죠. 여기서 주택인들은 어차피 이사가 살면 됩니다. 요 세 가지 요건이 갖추면 내가 설정이 돼 있지 않더라도 근저당이 설정돼 있지 않더라도 그만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받은 범위 내에서. 그런데 문제는 확정일자를 받은 오늘이라면 오늘 잔금을 치렀다라면 오늘 발생하는 효력이 바로 오늘부터 발생하는 게 아니라 오늘이 지난 이 길 0시부터 발생합니다. 전체 주택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3억짜리 집에 한 2억짜리 들어가면 좀 부담스럽긴 하죠, 사실상.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복비를 많이 물어보는데 복비는 다들 공인중개사가 속이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주택 같은 게 요율표가 나눠져 있고요. 나머지 상가는 그냥 1000분의 9, 0.9라고 생각하면 되고 오피스텔은 0.5에 0.4 이렇게 기억만 하시면 돼서 공인중개사 이걸 속여서 더 많이 받으려고는 하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이미지 그냥 써도 될까요? 그냥 써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어떻게 쓰시나요 지금? 제 거를 좀 보시면 앞에 거는 청탁금지법은 다 권익위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거는 캡처해서 써도 공공기관이 우리한테 뭐 저작권 침해다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죠. 왜냐하면 공익적인 목적으로 쓰잖아요. 지금 현재 얘기하는 게 제가 청탁금지법 교육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공공기관 자료를 쓰는 거는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 공정이 아니면 법제처 아니면 그 공공기관 거를 씁니다. 근데 이런 거는 안 나와 있죠. 문제가 되는 거는 여기입니다. 첫 번째 그냥 퍼도 되냐라고 봤을 때는 우리 같은 경우 풍경 사진들을 많이 캡처하거나 그림 같은 거 많이 캡처하는데 그것 자체는 이제 제3자 본인이 권리자가 침해했다라고 주장하고 소송하면 무조건 집니다. 여러분들이 다 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전에 이제 변리사 특허법인 통해서 내용 증명 와서 얼마에 합의하자 이렇게 많이 하죠. 소송하면 한 2천, 3천이니까 한 700, 800, 1,500에 합의하자 이렇게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게 공익이든 아니든 어쨌든 침해가 된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판례의 취지도 마찬가지고 법률의 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작물을 내려받아 나만의 공간에 올리는 거. 여러분들이 뭐 인스타에 올리든 어디다 올리는 거. 그것도 처분이 받느냐라는 건데 결론은 어쨌든 내 거에 나만 보는 게 아니라 공개된 자료잖아요. 그냥 비공개로 해놓으면 상관없죠. 나만 볼 수 있는 거 해놓으면 상관없는데 공개된 자료로 해놨다면 어쨌든 처분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 권리자가 주장할 때 바로 내가 내리거나 삭제하거나 그런 행위가 있다라면 조금 간획되는 정도밖에 없어요. 소송상에서. 판사가 보기에 열심히 하려고 했구나, 몰라서 그랬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기 때문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중요한 핵심적인 게 사내 직업만 허용되는 외부인이 접근 불가능한 것도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어쨌든 우리 회사잖아요. 영리 목적으로 쓰는 경우는 다 문제가 되죠. 제가 쓰는 것도 다 영리 목적이잖아요. 회사에 월급 받는 일하는 거니까. 아무리 공익적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되긴 하죠. 다만 아까 공공기관 예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라는 거 정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부분이 많은데 여기서 어떻게 써야 되느냐 보면 무료 공개된 정보 이미지를 써야 됩니다. 뭐 픽스, 베이 이런 사이트 있잖아요. 무료 이미지 제공 사이트에 가서 쓰거나 아니면 CCL 마크가 붙어 있는 거 쓰거나 그래야 된다라는 거. 다만 제가 오늘 교육했던 자료가 이 자료를 누가 받아서 외부에 공개되면 저도 마찬가지로 침해로 잡혀가겠죠.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일반적인 이미지를 캡처해 온 건데 우선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좀 오래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나 뭐 이런 유명한 포스터도 문제가 되느냐? 뭐 어려운 말 적혀 있는데 직접 패러디와 매개 패러디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게 직접 패러디 거의 안 하고 매개 패러디 많이 하죠. 개그맨들도. 매개 패러디도 어쨌든 우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2차 저작물 가공했으니까 원래 있던 원저작물에 2차 저작물 내가 가공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원 권리자가 침해를 주장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허락을 무조건 구해라는 거죠. 그래서 개그맨들이 사회를 풍자하거나 정치를 풍자하는 사파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는 그분들이 이제 정치적인 경향이 아니라 내용을 설명하기 때문에 공익적인 측면이라면 가능할 건데 실제 개그맨들도 침해 우려가 있죠. 그러니까 맨날 명예훼손 당하고 어버이 연합 뭐 이렇게 다 들어오는 게 지적재산권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문제는 여전히 생깁니다. 여기까지 하고 크런치는 마치고 즐거운 식사로 이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